요즘은 진료실 갈등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저도 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수없이 많은 진료실 갈등을 직접 겪기도 했고, 또한 옆에서 목격하기도 해왔습니다. 진료실 갈등이 발생하면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의료인들이 2중, 3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진료실 갈등은 진료 성과를 악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공감 진료가 행해지는 공감 클리닉에서는 진료실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공감 클리닉 만들기 프로젝트를 성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왜 진료실 갈등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년 동안 다녔던 서울 아산병원 전병입니다. 지금 총 병상이 3,000병상이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제가 알기로 우리 아산병원과 대만에 있는 장군병원만이 3,000베드가 아마 넘을 텐데, 어찌 보면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방대해서 생기는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교통 문제도 그렇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큰 건물에 미로같이 여기저기 찾아야 되는 그런 고통도 그렇고, 진료실까지 도달하는데 넉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일 출근했던 저도 낯선 곳을 가려면 헤매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해서 진료실에 도달했다 칩시다. 진료실 모양이 이런 모양이시죠? 쭉 여러 진료실 방들이 연이어 붙어 있고, 그 앞에서 다양한 표정을 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립니다. 마음 편하게, 느긋하게, 딴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환자는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답답하고 숨막혀 죽겠다. 그 앞에만 가면 겁이 나고 무섭다. 그럴만하죠. 어렵게 이제 의사를 만납니다. 이 여의사는 참 친절하게 손도 잘 잡아주고, 근데 환자가 되면 이유도 없는데 그저 주눅이 듭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지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여기서부터 생각을 풀어나가 보기로 하죠. 그 이전에 제가 잘 쓰지도 못한 시지만 시 한 편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든 시. 작품성보다 의미와 이 글쓴이의 마음을 읽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픈 이 길을 혼자 가야만 하는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외로운 길엔 한 줄기 빛조차 없는 줄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둠 속에는 낭떠러지밖에 없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가슴이 아니었다면, 당신이 진정 내 편에 서지 않았다면 난 지금 무지개의 감동을 알 수 없을 겁니다. 어느 환자가 감사하면서 이런 글을 썼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다. 제가 과연 이렇게 했는가 하는 반성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병원이, 그리고 제 후배
의사 그리고 다른 의료인들이 이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의료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바람을 묶어서 다음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큰 병원 진료실을 방문했을 때 왜 무서울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가지고 온 문제, 질병이 무섭죠. 잘 살다가 예기치 않게 위기를 닥친 겁니다. 무섭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당할 수 있을지, 내가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병원에 가게 되면 이렇게 가운 입고 총명하게 생긴 의사들이 여기저기 바쁘게 다닙니다. 근데 표정이 그렇게 밝거나 나한테 웃어주는 표정은 아닙니다. 제가 의사를 해본 입장에서 이해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참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저 웃으면서 여유 있게 공부하기에는 채워야 될 의학 지식과 기술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들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의사가 되는 수련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게 마음이 느긋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누굴 보고 여유있게 웃어줄 그런 마음이 항상 생기지 못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총명하긴 한 것 같은데 나에게 잘해줄 것 같이, 나에게 웃어줄 것 같이, 나를 따뜻한 마음으로 대줄 것 같은 얼굴은 아닌 건 사실입니다. 두렵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또 분위기, 진료실 구성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다. 사파로 그렸습니다만 의자가 이런 안락 의자라면 환자 의자는 이렇게 동그랗게 어디 유치원 의자 같은 모양입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 진료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과장해 그린 것도 있습니다. 위축이 되지요. 여기에 화병이라도 하나 있다든지 음악이라도 잔잔하게 흐르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길 텐데 딱딱한 느낌을 받는 진료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진료실이 무서운 이유 중에 또 한 가지일 겁니다. 큰 병원에 가면 30분 대기 후에 3분 진료받는다는 얘기는 이제는 상식에 속해 있죠. 사실 제가 큰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어느 날은 2시간 기다리고 3분 진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밖에서 기다리는 환자, 보호자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진땀 흐르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억지로 마음을 추스려 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호사가 웃으면서 밝게 따뜻하게 해주려고 해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3분 동안 무슨 얘기 해야 될까? 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리도 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자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무섭겠습니까? 또 환자들은 얘기합니다. 병원에 가면 또 고약한 냄새 때문에 또 무섭다기보다는 좀 싫다. 역겨운 냄새가 난다. 사실은 역겨운 냄새 안 나거든요. 요즘 탈취도 있고 냄새 나는 물질 잘 쓰지도 않고 한데 끝없는 치료 과정에 짜증이 나기 때문에 환자들은 병원에서 그런 소위 괴로운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병원이 반갑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도 몸에 문제가 생기면 특히 좀 심각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우리는 대형 병원을 찾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무거운 건강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소일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거기 가면 비교적 능숙하고 경륜이 많고 기술이 좋은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고 첨단 의료 기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끝내는 근거 중심 의학, evidence based medicine이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실천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형 병원을 찾게 됩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얘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근거 중심 의학, evidence based medicine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장점,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방법론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의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방법론입니다. 진료를 표준화해서 실수의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많은 환자들이 평균 이상의 진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런 장소를 만드는데 크게 또 기여를 했습니다. 진료 과정의 오류를 경험이 많은 의사나 적은 의사나 누구에게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오류를 최소화하는 이런 또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을 전공하는 의료진들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동양의학보다 낫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evidence based medicine에 근거한 진료를 하다 보면 개별 환자들의 개별적인 스토리, 사람마다 스토리가 다릅니다. 과거의 어떤 병력이 어떤지, 가족력이 어떤지, 언제부터 어떻게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거기에 집중하기가, 거기에 우리가 눈길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특화된, 소위 개별화된, 영어로 얘기하면 테일러드 메디슨, 맞춤 치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장에서 뭘 찍어내듯이 하는 그런 진료가 많이 행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자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어떤 오간, 간, 심장, 폐를 본다든지 혹은 어떤 시스템, 소화기 체계, 순환기 체계에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는 데는 익숙하지만 이하무개 환자, 기하무개 환자 그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늘이 있는 거 하니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진료실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일이 종종 있고 비효율적인 진료, 효율적인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질병만 생각하고 환자가 소외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공감 클리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좀 개선할 수 있을지 거기까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공감진료, 그리고 공감진료가 행해지는 공감 클리닉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라고 말하는 건 조금 옳지 않고 최근에 생각 있는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좀 더 여러분에게
진료실 갈등에 대해서 실감 있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겪었던 얘기를 한 가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겪었던 장면인데 아마 이 사람이 제 모습을 빈 것 같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의사, 무슨 법무과 직원, 법무과 직원 우리 함께 앉아 있고 상대편에는 이 환자는 저하고 환자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저하고 가람 진단 받은 후 수년간 여러 가지 치료를 해오다가 끝내는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감해야 됐던 어느 여자 환자의 남편, 딸, 아들, 시동생인 것 같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삿대질하는 것도 보이시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딸내미는 우리 엄마 살려내. 이런 살인마들 같으니라고. 이거 의사냐 정씨야? 의사라고도 안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런 갈등은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잘 분석해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금년 1월에 출간한 김 박사의 공감진료 스토리 제1장에 어떻게 이런 문제가 벌어졌고 어떤 사정이었고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15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멀리 보이는 배우가 요즘 유명한 김여정 씨 같죠? 엄마 역할로 나오고 요즘 뚱해 보이는 아들과 엄마 아들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갈등이 항상 있게 마련이죠. 사춘기를 넘기면서 아들은 귀찮단 말이야. 제발 날 좀 그냥 놔둬. 잔소리는 그만해줘요.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엄마의 사랑을 그렇게도 모르냐? 참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끈끈한지 알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드라마죠.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훌륭한 의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응급실에서 환자 보는 장면인데요. 정말 환자도 열심히 보고 마음도 따뜻한 의사로 나오죠. 그러나 응급실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들은 아무개 살려내란 말이야. 니네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냐? 의사들은 얘기하죠. 최선을 다했는데 의학적 한계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배운 대로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쏟아부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화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죠. 이 문제도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가족이나 다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으니까요. 어떻게 할지 우리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하죠. 사회에서 얘기하는 진료실 갈등을 좀 도식화해서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환자는 의사를 못 믿겠다고 합니다. 너네들 여러 가지 마취해놓고 나서는 너희들끼리 농담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감시하고 고발하고 어떤 때는 정말 심한 폭력, 그래서 의료진이 많은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소신껏 진료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를 못 믿고 감시, 고발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환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방어적이 되고 수동적이 됩니다. 사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결과는 진료가 효율적이지 못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끝내 환자가 손해를 봅니다.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병원이고 진료실인데 이런 결과라면 이건 아니죠. 해결을 해야지요. 이걸 해결한다고 사회에서는, 언론에서는, 국회에서는 의사들 감시하자고 그럽니다. 수술방에도 CCTV 설치해서 너놈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안 하는지 꼭 확인해야 되겠다고. 거의 법제화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근데 그게 해결책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글쎄요. 뭐 해결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더 나은 방법이 없을지 우리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하죠. 우선 진료실 갈등의 원인부터 하나하나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의료사고가 점점 증가합니다. 이건 통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하면 의료 행위로 인해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어서 의료인이 잘못해서 의료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불가항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간을 전공한 의사입니다만은 간균이 많이 부족해서 더 이상은 어떤 치료를 해도 치료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원치 않는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환자의 과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과실인가 하니 어떤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이러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것은 좀 금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하게 문제가 있으면 병원과 의사를 찾아주십시오.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도 공감 클리닉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의학의 한계입니다. 똑같은 병으로 병을 가진 환자에게 똑같은 치료를 한다 해도 환자에게 나타나는 치료 성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좋은 성과를 얻고 어떤 환자들은 전혀 원치 않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법의 정확도도 문제인데 100% 정확한 검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민도 또 특이도 이렇게 해서 어떤 병이라 했을 때 그럴 확률을 갖다가 우리는 sensitivity, 예민도라고 하고, 어떤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아닐 확률, 이걸 특이도, specificity라고 하는데, 이런 진단 능률이 다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검사도 병을 잘못 진단할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의사들은
이러한 확률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을 동시에 이용해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려고 매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치료를 하든 간에 합병증이 따릅니다. 합병증이라 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하다못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맹장 수술을 한다 해도 1000명에 3명 정도는 합병증을 원치 않는 결과를 얻습니다. 모든 것이 원활히 돼서 치료가 좋으면 우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지만 1000명에 3명 원치 않는 결과를 얻으면 또 환자나 가족들은 화가 날 겁니다. 의료사고라고 할 겁니다. 근데 실치는 현대의학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의료진과 환자, 가족, 그리고 가족들의 의견 차이가, 보는 관점의 차이가 커서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확증 편향, 고정관념입니다. 아무리 의사나 의료진들이 열심히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동의서도 받고 한다 하더라도 그때 그 당시에는 고개도 끄덕이고 그 다음에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긴 후에 보면 그때 환자나 가족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인지 추후에 함께 또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공감 부족입니다. 제가 이 강좌를 하면서 아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 간의 신뢰의 문제 그리고 공감의 문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굳건하게 형성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우리 앞으로 하나하나 관찰해보고 의논해보기로 하십시다. 그러면 진료실 갈등을 줄이려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얘기한 원인들을 뒤집으면 되는데요. 하나하나 뒤집어 보기로 하죠.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최신 의학 지식과 의료 기술을 의료진들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습득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또 병원은 개인의원, 종합병원, 대형병원 할 거 없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함께 일하는 의료진들 상호 간의 교육을 철저히 하는 그런 분위기가 꼭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강조했다시피 의료진의 공감과 소통 능력의 향상, 공감과 소통 능력 키우기 이 훈련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사파를 보시면 강아지가 비 맞지 말라고 정말 우산을 받쳐주고 쓰다듬어주는 소녀의 모습이 있는데요. 진료실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들을 배려하는 이런 따뜻한 마음은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공감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 강좌를 진행하면서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보호자와의,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일 참 중요합니다. 신뢰가 있으면 상당히 많은 갈등이 해결이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의사로서 일하면서 얻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간의 신뢰는 진료실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게 제 경험으로부터 나온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공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료실 갈등에 관한 그 원인과 대책에 관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진료실 갈등에 관한 사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저희 연구소에 귀한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경험하신 사례입니다. 제 강의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 사례를 보내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어르신은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기본적으로 병원, 의사, 의료진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궁극적으로 병원과 의료진을 존중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사례를 저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82세 할머니입니다. 골다공증 진료를 위해 대형 병원의 가정의학과를 방문하던 날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의사는 환자가 어디가 불편한지, 무엇이 걱정이 되는지, 무엇을 도와주기 원하는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대뜸 큰 소리로 자신의 말만 했습니다. 좀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골다공증 검사 결과 경계선상, 보더라인 병변이라고 경계선상에 있으니 의료보험도 안 되는 골다공 주사를 뭐하러 맞으려 하느냐고 말만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환자가 주사를 맞으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물어봐 주지 않았습니다.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글쎄, 저도 환자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여 드려왔는지 일년 반성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다음 강좌에서 이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즉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이 섭섭함은 의사가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냥 들어주면서 딴짓하면서 들어주는 건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청취, 액티브 리스닝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생략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액티브 리스닝이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고 그 얘기를 우리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사례를 제공해 주신 우리 회원님께서도 조금만 기다리셔서 저희가 의논하는 그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아 그러면 되겠구나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의견을 듣지도 않고 생각도 감안해 주지 않고 의사의 자기 판단만 가지고 강요하는가? 공감과 신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료진의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우리 같이 고민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환자나 가족들로부터 신뢰받는 의료진이 될 것인가? 우리 고민할 겁니다. 회원님, 조금만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토론까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 관리, 사례는 이어집니다. 건강 잘 관리해서 온전한 몸으로 가고 싶은 환자의 마음을 의사가 읽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의사는 환자 과거의 병력이나 치료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재의 환자 상태를 감안해서 내 편에서 임상 결정을 한 것일까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회원님께서는 이 진료한 의사의 임상 능력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이고, 공감 능력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감과 신뢰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임상 능력을, 의료진이 임상 능력이 있는 게 아주 우선 최우선이죠.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임상 능력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키우는지,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우는지, 우리 앞으로 체계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우리 토론해 나가기로 하십시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쓰다듬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의사의 환자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의사 개인의 인성 때문인가요? 의사라는 권위의식 때문일까요? 아니면 의과대 교육의 문제인가요? 사실은 다지요.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우리가 검토할 때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제가 제안도 할 것이고 우리 의논을 해나갈 것입니다. 아직 의료인이 되기 이전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성교육을 할 것인가, 하면 좋을 것인가, 방법은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보태려고 합니다. 제 고민의 결과겠지만, 최선은 아니겠지만 우리 함께 생각을 맞춰서 의논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것으로써 진료실 갈등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과 질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